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부터 제가 좀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국회에 처음 와서 만든 연구단체가 국가비전 2050 포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공직생활도 해보고 뭐 사업도 해봤는데 저희가 하루하루 일정이 바쁘다 보면 이제 미래를 바라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2050년까지를 딱 찍어 놓고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좀 정리해 가자 하는 취지로 했는데 이 전혀 반대적인 상황으로 어떤 정치적 격변이 벌어져서 오히려 미래를 논의하지 못했고, 근데 제가 지난 대선을 끝나고 좀 성찰을 해보니까 특히 저희 국민의힘, 저희 보수 진영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리셋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스스로 저희를 돌아보고 저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고, 정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정의가 있는데 저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정치는 결국 저희가 살아가는 미래의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겠느냐. 법을 만들던 정책적 토론을 하던 아니면 또 어떤 예산적 처방을 하던 결국 미래의 삶을 향해 가는 처방인데,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 이것서부터 한번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여기에 이제 가장 적합한 분이, 저와 함께 대화를 해주실 분이 박정호 교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저희 박정호 교수님은 제가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열어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시사, 뭐 부동산, 국제 경제까지 우리 김상훈 의원님 와주셨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 모든 시사 주제에 대해서 가장 폭넓고 또한 중립적으로, 그리고 모든 이가 감복하도록 하듯이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시는 저희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꼭 모셨고요. 저희가 여기 국회 토론의 격식객이라고 제가 딱 네이밍을 해놨는데, 제가 1년 동안 보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뭘 기여하더라도 국회 토론의 격식은 좀 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대화가 편안한 토론 형식이고 대화 형식인데, 국회 토론회는 국민의례하고 사진 찍고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 2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그 좋은 내용들을 전달을 잘 못한다. 그래서 전달해내는 능력, 전달해내는 노력 자체가 이 민주주의 속에서 저희가 채워야 되는 거고, 들어오십시오. 채워야 되는 거고, 또 이게 저희 보수 진영이 제가 1년 동안 경험했는데 이 전달의 노력, 전달의 능력, 이거를 저희 스스로 높여야 되고, 오늘 박정호 교수님 모시고 한번 열심히 저희의 전달 능력을 높여보겠습니다. 자, 김정재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어떻게 시작 발언 간단히 편안하게 한번 해주실까요? 네.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의 박정호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분야인 인구와 기술 변화가 가져올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소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요즘은 좀 미래를 가장 많이 논의해야 될 입법부에서 그럴 기회가 좀 적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아쉬웠었는데, 이렇게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문 드리면서 그 토크 콘서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직행합니다. 제가 인구와 기술을 찍은 거는 너무나 이게 많이 논의된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 너무나 많이 논의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요성을 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 정책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사업도 해봤는데 결국 시장은 사람 수입니다. N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수가 갖고 있는 소득 수준, 그리고 취향, 이런 것 속에서 모든 소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하는 의욕에 따라서 생산, 이런 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논의했지만 이 인구 구조의 딥다이브,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그 함의가 뭔지 저희가 좀 조곤조곤 잘근잘근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술인데요. 먼저 인구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아유, 갑자기 훅 던지셔가지고 저도 당황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같은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제 달리 해석하고 다른 해법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 솔직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들 많이 언론에서 인용하죠. OECD 국가들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국가의 소멸마저 걱정해야 되는 국가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인구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다음에 맥락이 흘러가는데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저는 똑같은 통계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보기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OECD 국가들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2.1이 돼서 현행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정도와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국가가 결국 인구를 유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얘기도 논의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원인 진단은 대폭 생략을 많이 할 텐데요. 저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걸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미 확인된 여러 이유들과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더 많은 이유들을 합쳐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아이를 예전보다 덜 낳기로 결심한 듯하다. 그렇다면 인구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플랜 B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은 실패할 수 있어요. A라는 기업이 실패하면 B라는 기업이 성공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실패하면 이건 우리 전부에게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는 그 여러 가지 정책적 담론을 인구를 다시 어떻게 늘릴 거냐 이거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만약에 줄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또 같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너무 직접적으로 결론에 근접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흥미가 올라오는데요. 인류는 아이를 덜 낳는 결심을 한 것 같다. 이게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그 싱가포르 총리로서 국부죠. 이관유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10여 년 전에 그분이 거기에서 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쓰면서 나라별로 비교를 하면서 바로 요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라이프 스타일로서 아이를 덜 낳기로 했다. 그게 국가 경영의 첫 번째 주어진 전제다. 그러면 이 아이를 덜 낳기로 했으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더 낳을 수 있도록 복지를 늘려주느냐? 아니면 우수 인재들을 유치해내느냐? 이런 그 10여 년 전의 책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지금 다시 소환해서 보기도 하는데 그 이관유 수상이 보신 거랑 비슷하게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좀 첨언을 더하자면 인구가 어느 사회가 어느 정도 인구가 적정한지에 대한 정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꼭 5천만 명이 유지되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인구가 600만 명 또 1000만 명이 좀 안 되는 국가이지만 나름의 생태계와 국가의 꼴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선진화된 국가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소리다?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가 어느 정도가 라이트 앤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 국가의 운영 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가 그 국민들의 그 규모 그리고 질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어우러졌는지가 안 어우러졌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인구가 5천만보다 1억은 더 좋은 거고 그럼 3천만 원 더 안 좋은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결국 인구가 줄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교수님. 그건 아니고요.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사회 제도적인 맥락은 계속해서 인구가 조금씩 더 늘 거야라는 대전제 아래서 수립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금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단기간에 확 줄어버리면 이제 속도의 문제거든요. 너무 단기간에 확 줄어버리면 우리가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조건 인구를 유지하는 게 절대 선처럼 생각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그 다양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과연 지금 전 인류가 결심한 이 상황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이걸 실현 가능하게 만들려면 오늘은 격식계기니까요. 좀 파격적인 수준을 말씀드리면 파괴적인 수준의 사회 전반의 개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조금 달리 말하면 파괴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어떤 의미에선 폭력적인 수준까지의 사회 개혁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된 답이 찾을 수가 없다면 줄어드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되고, 그걸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지만 그 꼴에 맞춘 국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 예. 지금 그 적은 인구로 어떤 새로운 모델을 향해 가고 있는 나라로 아까 언급해 주신 게 북유럽이셨던 거? 맞습니다. 북유럽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그 다둥이 아빠다 보니까 제가 어디 가도 좀 질문을 받는 편인데, 제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저 나름대로 깊은 느낌을 느꼈던 게 베트남 출장 갔을 때예요. 예, 베트남 출장 갔는데 이제 거기 제가 사업할 때니까 사업 파트너랑 얘기하다가 애가 5이라니까 베트남에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트남에서도. 그러면서 요즘 베트남에서도 하나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베트남만 해도 아직 국민소득 10,000불 아래라서 저희는 거기가 동남아는 인구가 풍부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황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에서도 저희가 뭐 이민이 물밀듯 들어올 것 같지만 막상 그런 것도 아닌 거죠. 이제 예, 대한민국이 지금 최저임금제, 이게 이제 그 외국인 차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서 많은 수요가 있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넘어오는 것 같지만 막상 전 세계 인구 구성으로 보면 이미 베트남, 뭐 태국 여기도 다 애를 많이 안 낳는 라이프 스타일로 지금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저희가 뭐 문만 열면 이민이 들어온다 이런 것도 아니죠. 정확한 지적이세요. 사실 이민을 통해서 외국인을 수혈받아서 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럴 때마다 관련 학자분들하고 학회에서 만나게 되면 대놓고 여쭤봅니다. 어디서 청년들을 꼬우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나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지정한 한 200여 개 국가들 중에서 아프리카 오지 국가들하고 중동의 일부 이슬람 문명권 국가들 빼고는 합계 출산율이 2.1을 넘는 나라가 정말 손에 꼽힙니다. 방금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베트남도 합계 출산율이 2.1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우리가 이민으로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그림은 뭐 독일의 수석 엔지니어 한국에 이민 오고 프랑스의 여러 디자이너들 한국에 이민 오고, 그건 쉽지 않은 거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한국까지 와야 될 한국이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국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차선책이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뭔가 추가적인 인력을 수급받는 것인데, 그쪽도 청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꼬을 건지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줄어드는, 다른 나라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인력을 추가적으로 수급해 오려면 더 많은 베네핏을 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내국인도 지금 점점 파이가 줄어들까 봐 서로 싸우려고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베네핏을 더 주는 거에 대해서 건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국회 와서 느낀 것은 이제 저희가 다문화라는 게 이제 방송이라든지 다양하게 논의들을 해왔는데, 저희가 만약에 진짜 인구가 부족해서 다문화와 함께 산다 하면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할 건지, 최저임금 제도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교통 인프라, 교통복지로 깔아놓은 이런 교통요금, 저렴한 요금 뭐 이런 건 어떻게 공유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보니까 전혀 논의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오히려 이제 그 미스매치랄까요? 저출산이니까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한 어떤 혜택을 주는 거로, 그거 위주로 제가 출마할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저한테 물었길래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셋째한테 혜택을 주는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 첫째부터 낳아야 행복해야, 예, 둘째를 낳고, 둘째 낳았을 때 행복해야 셋째를 낳는다.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을 하려면은 첫째부터 혜택을 줘야 되고, 사실은 그 전에도 있다. 결혼이 안 되는데 무슨 첫째가 나오냐. 그럼 젊은 친구들이 지금 예전처럼 공채제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수시로
이제 서치를 해서 사람 인해서 서치를 해서 자기 직장을 가져가고 그 구직 구인의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대학 졸업했다고 바로 20대 중반에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취직에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상당히 길게 합니다. 예, 짧게 2, 3년, 길게는 4, 5년. 그러니까 직장과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는다는 결심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일자리 잡기 쉽게, 그러면 결혼이 좀 쉬워지고, 또 결혼하기 쉽게 스몰 웨딩, 그리고 스몰 웨딩 하면 첫째부터 혜택을 줘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제가 출마할 때 인터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그 외국인들과 어떻게 어울려 사느냐에 대한 질서에 대한 저희 스스로의 토론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거에 대한 또 우리 그 보수층 중심으로의 굉장한 또 그 저항심이 있거든요.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빨리 자리 잡아서 그러니까 다출산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젊은 세대들이 찾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잘 안착하도록, 저는 그런 정도 얘기가 들려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네, 어떻게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외국인을 수급받건 그게 이민이든 이민이 아니든 간에요. 그런 것들보다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다문화 가정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이미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정례적으로 수급받아서 일을 하는 업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 어우러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체제 정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어디에 누가 우리 한국에 어떤 니즈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급을 받는 걸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이미 다문화들로 구성됐거나 내부에 체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지만 혹여나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민을 오거나 들어오고 싶은 엔지니어라든가 디자이너라든가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한국에 대해서 요즘은 뭐든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구글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다 조사해 봤는데 거기는 외국인들이 가서 살기 좋다라고 이미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해야 그것도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집토끼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뒤로 하고 외국인들로 얼마의 인력을 우리가 더 유치했느냐, 이것도 또 숫자로만 성과주의로 가버리면 사실 굉장히 또 악순환이 고착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이 저출산의 라이프 패턴, 라이프 스타일, 우리 젊은 분들이 그 라이프 스타일을 결심해서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세 가지 고민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이제 젊은 분들이 아이를 적게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해가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인구 구조가 저희가 익히 알듯이 저희가 흔히 봐왔던 과거의 피라미드에서 아마 원통형, 이렇게 막대형으로, 그래서 작게 태어나서 100살까지 같이 살아가는 이런 미래로 갈 것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는 역피라미드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밑이 위로 올라가면서 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역피라미드의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 역피라미드의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예, 이게 그래서 역피라미드는 이건 여기서 이제 연금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습니다. 사실 그것도 이미 예정된 미래예요. 이제 역피라미드로 가게 되는 것은 정해진 미래입니다. 경제학의 여러 통계들 중에서 가장 예측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구하기가 좀 용이한 분야가 환율. 그거는 저희도 예측해놓고 맨날 잠 못 잡니다. 이것도 어떻게 틀릴지 몰라서요. 금리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구는 너무 쉽습니다. 30년 뒤에 50대가 몇 명인지는 지금 정해진 거죠. 그죠? 지금 20대를 보면 되는 거고요. 20년 뒤에 40대가 몇 명인지는 지금 정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역피라미드가 정해진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논의해야 될, 방금 연금 말씀도 주셨고 복지 혜택 말씀도 주셨고 이런 거 주셨는데, 그런 거는 이제 진짜 사회적인 타협과 양보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지, 갑자기 엄청난 해안과 묘수를 가지고 누가 이거를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을 만든다?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태까지 국민연금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외국에 비해서는 큰 개혁들을 몇 차례 해온
해온 성공적인 나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걸 제대로 못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말 프랑스 파리에서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또 한 번 일어났던 거를 연금 때문이요. 예, 맞습니다. 그걸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우리 사회의 그 역피라미드 구조를 얘기할 때 매번 나오는 사회적 담론들이 또 연금 그리고 그 노인들에 대한 부양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일할 인력 요게만 국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유럽 같은 경우는요. 핀란드만 하더라도 인구가 600만 700만 수준인 국가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국토는 우리보다 몇 배가 큰데도요. 뭐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다 그 근처가 마찬가지인데 같이 그러니까 인구 소국으로 나름대로 부유한 국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좀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꼭 필요한 게 외교입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정말 절대절명의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크게 도와줄 나라가 지근거리에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북유럽 같은 경우는요. 핀란드하고 노르웨이하고 스웨덴하고 북유럽 5개국이 군사의 제식 훈련과 군사의 여러 모듈들을 통일시켰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위협이 생겼을 때 왜냐하면 워낙 인구가 적다 보니까 청년들의 숫자도 그만큼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울 인구보다도 적은 게 전국 토의 인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우리가 결집하지 않고서는 누구 한 사람도 자주국방과 안위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외교와 국방의 프로토콜을 적지 않게 맞춰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북유럽의 국가들은 우리 상투적인 말로 공구를 많이 합니다. 이들 국가들이 없는 물건은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해 봤을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뭔가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한 나라가 인구 500만 명에 대한 물량을 발주해 봤을 때 그게 뭐라 할까요? 벌크로 주문을 할 수 없는 물건들이 꽤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구로 연대해서 물류, 해운, 그다음에 그 발주 자체도 같이 하는 형태로 어떻게든 생활 물가를 통제하고 올라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인구가 줄어드는 게 이미 기정사실이 돼버렸는데 큰 사단이라고 해야 될지 이벤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일어나기 전에는 줄어들기로 결정됐는데 그 과정에서 논의돼야 될 A부터 100까지, A1부터 100까지 중에 정말 지엽적인 것만 논의가 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전혀 논의조차도 안 돼 있는 것들이 좀 걱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제가 뭐 중간에 저희가 속도감 있게 하니까 위원님들 가시기 전에 사진을 빨리 찍어야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아닐까요? 예, 예. 아까 한 분이 가셔가지고 제가 벌써 마음이 예. 예, 격식적이니까 예, 예. 박준호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 좀 예. 멘트 좀 하고 싶은데. 네, 네. 죄송합니다. 이 격식격이 참 재밌네. 죄송합니다. 좀 길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인구에 관한 부분은 박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맥락은 저는 이제 동의를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줄어드는 인구 어찌하란 말이냐. 그래서 여기에 적응하도록 하는 그 스텝들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해야 된다. 플랜 B로. 이 논리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합계 출생률이 0.76입니다. 싱가포르 0.9 얼마예요? 이건 뭐를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나 싱가포르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자기가 속한 세계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아에 대한 부담이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만혼입니다. 만혼. 요즘 국회 출입하는 기자분들, 여기자분들 34, 5, 6, 7, 8 돼도 결혼에 대한 그런 애절함이 없어요. 늦게 결혼하기 때문에 막상 결혼을 해도 아기 하나 가지면 잘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0.76으로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 잘 꾸려 나가면 되지 않느냐? 안 돼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하면서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 등등에 대한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에 적합한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래도 더
출생을 장려하고 더 많이 좀 놀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저는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외국 이민 또 외국 근로자 우리는 ILO에 가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 동일 임금을 줘요. 똑같은 임금을 주니까 그 나라에서 받는 임금의 8배, 10배를 우리나라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만큼 매력적이고 메리트가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하는 기간 동안에 인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여기 정착하거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차적인 정책의 스포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요 정도 좀 하겠습니다. 격식께서 죄송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격식을 깨가고 있는데 기왕에 깬 김에 저희 둘 얘기는 또 이어가기로 하고 지금까지 나온 인구 얘기에 대해서도 또 아마 궁금하시거나 코멘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마이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누구 한번 질문도 좋고 예. 예, 오늘 의미 있는 토크 콘서트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제가 서울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지금 각종 아이를 출산하거나 등등을 할 때 규제가 많습니다, 의장님. 그 규제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아이 낳으면 그냥 지원하면 되지. 무슨 소득을 따지고 나이를 따지고 하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아까 의장님 말씀처럼 서울시청 출입기자 여성 기자들이 한 70명 왔는데 대단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총선 때 제가 제안한 이 정책이 우리 당의 공약으로도 채택됐었습니다. 이처럼 파괴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론의 격식 계기도 파괴라 그러셨는데 해야 되고요. 제가 인구학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서울대 유명한 조교수를 만났는데 지금 정부가 지난 정부 때 그 인수위원회 가서 이런 설명을 했대요. 한국의 인구는 줄어드는 게 틀림이 없는데 이 줄어드는 전제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인구를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금기어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첨언을 좀 드리자면 인구가 조금이라도 더 늘기 위한 노력을 당연히 해야죠. 제 말씀이 혹시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렸다면 그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를 더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해서 합계 출산율 2.1을 찍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결국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플랜 B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 지금 시작을 해도 줍니다. 지금 갑자기 합계 출산율이 2.8인가 3.0이 돼도 아마 좀 줄더라고요.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면 반드시 그 사회의 어떤 완충 그 기간 동안에 사회적 혼란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합계 출산율이 되살아나지 않는 것을 대비하던 차원이든 조금밖에 안 늘어나는 걸 대비하는 차원이든 간에 이제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전제해서도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요. 또 하나, 물론 그러면 당신은 인구가 줄어드는 걸 좋아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 논의를 너무 혁신계기니까 너무 제가 논의를 좀 넓히면 안 되는데 좁혀가야 되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구 문제 때 또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게 통일 문제입니다. 만약에 요즘은 통일을 논의하는 것 자체도 또 의미 없어지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통일이 돼서 진짜 한나라 같은 국가가 됐었을 때 북한과 남한의 인구 숫자는 유권자 숫자와 동일한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었을 때 이거는 정치적인 맥락에서도 우리가 또 해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누구도 인구가 줄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규제를 없앤다 아니면 첫째 아이부터 주자 다양한 거 하려면 우리 사회에 그거에 대해서 또 갑론을박하는 그 과정 그게 또 그것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집값 문제 이거를 전부 다 적합하게 바꾼다는 것은 말 그대로 파괴적 혁신이지 더 정확히 말하면
조금 표현이 거칩니다만 그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격적인 수준의 그런 수준의 개혁 개방이 일어나야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의견을 주고 받아봤는데 크게 봐서 이제 인구가 이 줄어드는 거에도 너무 우리나라는 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당연히 출산율을 높일 여지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당연히 지금 비등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박종호 교수님 주신 지혜하고 조금 조화를 해보면 무조건 다출산을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 분들이 선택해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 거기에 맞춰서 뭔가 우리가 좀 정책적 대응을 해야 약간의 이제 출산율이 좀 반등하는 그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아까 그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인구가 결국은 제가 이관유 수상의 그 얘기가 다시 소환되는데, 이관유 수상이 이런 대척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 소인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대신에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 예. 근데 소인구다. 그거를 감안해야 되고, 이게 외국인 이제 다문화로 살아가면 복지 모델을 유지하기가 어렵대요. 외국인들하고 이거를 형평의 문제, 배분의 문제에 걸려서, 그래서 다문화로 가든지 아니면 복지를 늘리든지 소인구로 가면서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젊은 분들이 조금 더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게, 그게 제가 보기엔 약간 복지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느껴지고, 일단 그걸 하면서 그거랑 조화되는 다문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그거와 유럽이 그 상충을 많이 겪었다는 게 이관유 수상의 지적이었고, 싱가포르는 그 약간 조화점을 찾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데 중에 하나가 아마 홍콩 무너지고 싱가포르일 텐데, 싱가포르에서 엄청난 다문화가 형성이 지금 국제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 또 싱가포르 내국인들은 쟤는 굉장히 그 만족하고 있다, 불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그 젊은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출산율의 반등, 그다음에 다문화의 문제, 그리고 아까 이제 이 과정적으로 나타나는 고령층이 많은 역필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이게 국회에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 싶은 게, 이런 토론이 명확히 저희들 머릿속에서 많이 이런 식의 시간을 좀 보내야 우리 정당들이 국민의힘 포함해서 어디로 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미래 세대에게 조금 더 희망적인 노선과 방향을 좀 제시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요. 네네, 격식 계기. 자, 우리 최보원 의원님 박수로 한번 모셔주십시오. 사실 몇몇 의원님들과 이렇게 교수님과 좀 편하게 얘기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박수민 의원님도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박수민 의원님이 먼저 이런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콘서트 너무 하고 싶었고 오늘도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인구와 기술 부분 말씀 주시고 있는데, 인구 부분에서 사실 이민 부분이 우리는 글로벌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민에 관련돼서 좀 해외에서 그럼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부분, 그쪽도 청년이 부족한데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화두를 던지시긴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보면 예를 들면 냉면집을 갔다라고 했는데 사실 평양냉면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가보면은 해외에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오셔서 만들고 계신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 냉면이 맞는가? 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해외 그 근로자분들이 오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역으로 또 다른 국가에 가서 또 기술을 더 이제 하고 높은 연봉이 있는 국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자유롭게 있는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어떤 사회의 모습에서
어떤 직역에서 어떤 근로자가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만들면 그 구조에 적합한 분들이 오시고 또 우리도 그 구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떠나는 분들도 계시다는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법조인 변호사 출신이기도 해서 법무부 쪽 어떤 이제 비자 부분이 되는지를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외 대사분들하고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 대사분들이 비자 문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좀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좀 기술자, 교수 이런 직역 쪽에서 오시는 배우자분들의 그런 직업 활동 그런 것들을 늘리는 그런 비자 부분도 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정착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회 부분과 별개로 또 해외에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에 대한 삶이 또 바뀌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단정적으로 말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역에서 어떤 부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과 그리고 이민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을 때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논의의 시점이다.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이민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근로자의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ILO 가입이 돼 있지만 또 노동자에 대한 근로가 동일 임금이 맞느냐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홍콩형이라고 해서 도입하기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대선 때 이런 부분이 크게 논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사실 논의가 안 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다음 대선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이 더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선 우리가 지금 이제 글로벌한 이민 부분도 있지만요. 또 사실 또 보면 지자체별로도 굉장히 다른 정책을 하는 거에 따라서 출산율이나 또 아이를 키우는 부분이 어느 쪽 지자체에 가고 싶은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등한 예로 인천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부분을 봤는데 그럼 왜 인천만 높아졌을까? 그런 것들은 사실 노력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다만 여러 논의를 했어도 또 교수님 말씀대로 플랜 B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럼 플랜 B에서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필요로 하느냐? 인구 구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또 구조에 따른 직역을 만들어가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럼 기술과 이걸 접목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인구와 기술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에 있으면서 사실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술입니다. 의료에서 미래에서 어떤 의료기술이 AI를 통해서 또 약 부분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진료받는 부분도 그렇고요. 사실 해외에서는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대표 발의한 비대면 진료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직 되어 있지 않고 OECD 모든 국가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런 것부터 우리가 국회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래의 의료기술과 미래의 어떤 인구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대비를 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사실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의료 개혁에서도 분명히 이런 점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이 의료 개혁에 관련된 세계 세미나 꼭 홍보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인구와 기술과 같이 접목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는 그런 화두를 교수님께서 또 던져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이상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인구라는 얘기로 했는데 이제 교수님 지적해 주셨듯이 인구가 결국 외교의 문제, 그죠? 예, 군사 기술을 공유해서 국방의 문제, 또 그 다음에 공동 구매니까 그건 무역의 문제겠죠? 예, 무역, 물가의 문제고 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뭔가 도와드린다면 그게 이제 사회 안전망이니까 복지의 문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보원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지자체, 뭐 도시개발 이런 생각도 나고요. 등등등 결국은 그러면 이 인구가 이제 가장 근본 변수로서 모든 분야가 이 재설계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데 그러면 인구 문제만 고민하는 전담 부서 그거를 이 전 정부에서 저희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고 시도는 안 됐는데 그런 건 좀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어마어마하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도 뭐 우리
뭐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저도 공공 부분에서 한 15년 가까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KDI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공적 조직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공무원이라는 나름대로 뭐랄까요? 큰 그 권한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또 권한이 별로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많은 주무부처, 전 주로 산업부랑 일을 했습니다만 한 15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제가 확인하고 확신한 게 있어요. 뭐냐? 이 스마트한 분들은 숙제를 분명히 던져주면 그건 풀어냅니다. 근데 숙제를 뭔지를 안 줄고 알아서 해봐라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해봤다가 문제되는 거 아니야라는 고민부터 이게 다른 부처의 일과 또 상충돼서 또 그 부처하고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부터 해서 스스로 절제를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진천의 중앙공무원연수원에 가서도 항상 신입 국장님들 강의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이 IT 산업으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건 많은 산업 중에 정보통신만 떼서 정보통신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할 숙제는 이거야 라고 줬기 때문에 그게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와 관련돼서 안 엮여 있는 부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누구도 내 주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서 가장 큰 핵심 난제고 과제라고 한다면 그것만 떼서 부를 만들어도 저는 그것도 유의미한 전략 전술일 수 있다. 단순히 저출산위원회는 이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문기구란 말이에요. 권한과 예산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무부처 불러서 얘기만 할 수 있는 거지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진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해법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하여튼 즉흥적이지만 우리 박정호 교수님 자문 받아서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 제가 한번 발의해 보겠습니다. 그 최보 의원님 공동 발의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결국 세상의 문제라는 게 동일한 건데 우리 삶을 바라보는데 어떤 렌즈로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의 렌즈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라는 렌즈로 보느냐, 아니면 인구라는 렌즈로 보느냐 해서 이제 투영하는 건데 이 시각이 없으면 해법을 찾아갈 수 없고 말씀 주셨던 게 이제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숙제를 주면 풀어내는데 숙제를 안 주니까 그러면 이제 누군가 모든 부서, 법무부, 서울시 모두에게 숙제를 던질 수 있는 발주 부처가 하나 탄생해야 이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인구 문제에 이어서 이제 기술 한번 질문 주십시오. 저도 격식 좀만 깨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출생 관련해서 출생률을 늘리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양 인구라고 했을 때 노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20대 이전의 인원들도 다 부양 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출생률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최소 20년은 결국에 그 인원들이 다 부양 인구인 것인데 그럼 그 20년의 기간이 짧지 않은 시간일 때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인구 문제를 좀 조절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저도 이 다문화 관련된 이슈가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원래부터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다문화 가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하면은 좀 도움이 필요하고 좀 피부 색깔이 다르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득이라는 작품 아십니까, 여러분? 예, 완득이라는 영화 안에서는 이제 이주 여성, 결혼 이주 여성이 이제 아들을 낳아서 완득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이제 원래 작품이 먼저 나왔던 내용인데 2008년에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 완득이가 나이로 치면 35살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 고등학교 2학년에서 지금은 사회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해가지고 애도 낳았을 나이인데 아직까지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항상 들어가 있는 이미지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그램만 봐도 사실 요즘 다문화 가정의 유형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문화 가정입니다. 제가 어머니가 일본 분이신데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작년에 전역을 해서
한국 다문화 정책 연구소라는 단체를 설립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다문화 가정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항상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건 뭐냐면 돈을 벌고 아까 8배 정도 많은 임금 받고 다 자기 나라에 다시 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잘 살고. 근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국제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일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국제화를 위해서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오셨던 것이고 아까 임금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아까 우리 그 세대에서 아직까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좀 단일 민족이다라고 해가지고 좀 저항감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을 바라보는 입장이 되게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시가 다문화 도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안산시가 다문화 도시라고 이름이 지어졌을 뿐 성공적인 다문화 도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안산시에 대한 입장은 너무 안 좋은 입장이고 이미지도 너무 안 좋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새로운 어떤 다문화 도시 그리고 다문화 국가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가 그 다문화 가정과 함께 어울려져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날이 와서 우리나라가 세계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인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는데 이 자리에 와가지고 격식도 깰 수 있고 너무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보수에 관심 없는 건 아니고요. 저는 광명을 청년위원장 이호석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셔서 제가 첨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그 자꾸 이제 양비론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 외국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거에 먼저 방점을 찍기보다는 기존의 다문화 가정이 어우러져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요. 제가 어떤 나라들을 해외 사례, 해외 정책들을 비교해 봤는데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간간이 우리는 그게 정해져 있죠. 고2 때 배워야 될 커리큘럼, 중3 때 배워야 될 커리큘럼, 고3 때 배워야 될 커리큘럼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그 나이 때 제대로 이수를 못하면 말 그대로 학력에서 이탈이 돼서 대학 진학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에게는 뭐 우리 어느 영화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인연 인간이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뭔가 이탈되거나 낙오되거나 그런 프레임이 딱 찍힙니다. 그리고 어느 나이 때 취업해야 되고 어느 나이 때 결혼해야 되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컴피티브하게 만든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얻어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빠르게 캐치업하는 것도 그런 배경 속에서 얻어낸 성과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어느 나이 때 꼭 뭘 배워야 되는 게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 적분을 누구는 20살 때 배우고 누구는 15살 때 배울 뿐인 거고 그 친구들이 각각 다른 특성에 맞춰서 결국 끝까지 다 가르쳐서 그래서 사회로 꼭 보내도록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의 공통점은 사람이 귀한 국가들입니다. 어떤 시점에 어느 그 타이틀을 얻거나 어디를 돌파해서 넘어가지 못하면 됐어 너는 빠져 얜 누락 나락 나머지 가지고 가자 하는 국가는 계속 인구가 늘어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까지 다 신경 쓸 필요 없이 남은 걸로 부가가치 챙겨서 또 남은 걸로 좀 나눠주면 되겠지 뭐가 구조였는데 그게 아닌 국가는 벌써 교육의 패러다임과 철학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또 많은 게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다면 청년 취업난이 이렇게 높았을까? 그리고 경계성 장애인이나 다문화 출신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적 오퍼튜니티를 덜 받았을까 생각을 해볼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선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 등급도 못 받는 경계성 장애의 판정을 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걔를 계속 부모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된다면 그걸 봤던 많은 신혼부부들이 혹시 우리도 저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부에 있는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해졌다는 걸, 그게 다문화든 뭐든 간에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서포트하고 케어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게 잘 어우러졌으면 외국인들이 한국이 진짜 명품 국가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돈 벌려고 오는 거면 한국에 갈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애들하고 전부 이주해서 살려고 하면 한국에서 일할 생각 없고 두바이 가서 일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우리 애들 다 키워도 될 것 같아요라고 해야 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아주 깊은 통찰이 있는 얘기네요. 그게 단순히 이제부터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 사회 문화 자체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또 외국인 이제 우리가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제가 인구와 관련해서 하나 잠복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인구의 문제에서 이제 역피라미드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급격히 탄생한 현상인데, 이제 젊은 은퇴자, 과거 같으면 50대 초반에 뭐 직장을 떠나고 뭐 은퇴를 해서 노후를 살아가고 하는데, 이제 너무 건강한 거예요. 아주 비근한 예가 접니다. 제가 57살인데 제가 국회에 오니까 저보고 젊은 국회의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순간 매우 민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그래서 저희 보좌진들께 상의 드려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중에서 순서를 세봤어요. 하여튼 너무 민망해서. 근데 제가 70등이더라고요. 나이로. 그러니까 그 107명 중에는 일단 그 젊은 국회의원에 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서 등장하는 문제는, 저는 직업을 다문화가 아니라 다직업의 시대가 아니냐. 이제 하나의 직업을 갖고 평생을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직업을 살아나가는 인간 수명과 신체 상태가 아니냐. 근데 이 직업 전환, 저는 직업 전환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 재정이 대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저는 직업 전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견해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박 의원님 의원에 진짜 200% 공감합니다.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처음에 담임 선생님이 2월 달 그 개학한 날 딱 들어오시자마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이제 고3이다. 이 고3이라는 100m 경주를 전력 질주로 얼마나 열심히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위로 몇 등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의 여정은 편히 걸어갈 수도 있고 쉬어가면서 갈 수도 있다. 이 100m 전력 질주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깨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어느 학교 나왔다고, 어떤 자격증 땄다고, 아니면 뭐 어느 뭐 고시 붙었다고 그냥 남은 인생이 개런티 되는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고3 담임 선생님 말씀이 어떻게 다시 바꾸고 싶으냐면요. 지금 인생은 인생의 여러 구간별로 100m 전력 질주를 해야 될 때가 꽤 있는 세상으로 바뀐 것 같다. 그게 방금 말씀 주셨던 경력 전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찾는 그 구간일 수도 있겠죠. 기술 패러다임이나 사회 구조가 바뀌어가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무엇보다 많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우리 사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한쪽으로만 쏠림 현상들이 생겨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학과 학생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가 일부러 5년 동안 트래킹을 조사하려고 그 같은 군집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수업을 계속 같이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2학년 때 애들한테 일부러 오늘은 교수님이 피자 쏠게, 수업하지 말고 니네들 얘기나 들어보자 하면서 딱 요 정도 클래스였어요. 다 쏘면서 넌 뭐 할 거야? 넌 뭐 할 거야?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친구가 있어요. 마케팅 전문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좋지 하면서 저도 아는 분야에 대해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친구는 공무원 준비하겠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4학년이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타인이 경로 설정을 해주지 않는 직업군은 전부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거죠. 아까 마케팅 전문가 하겠다는 친구들이 결국 3학년 2학기 4학년 초가 되니까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가, 야, 넌 마케팅 전문가 어떻게 하는 거야? 무슨 시험 공부해야 돼? 무슨 자격증 따야 돼? 어느 학원 다녀야 돼?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늘 누가 이거 배워서 이거 합격하면 이거 되는 거죠요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 부모님도 불안한 거예요. 네 친구 자격증 딴 데인데 너 뭐 하는 거니? 그래서 그 경로가 웰메이드 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 가지고 자기 꿈을 바꾸는 거죠. 사실 마케팅에 아직 관심이 많은데요.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도 그냥 지금은 뭐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장년층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모 그룹에서 명예퇴직하는 분들에게 재취업 관련한 교육 강좌에 들어갔었는데 정말 기계공학 박사부터 그다음 평생 재무직을 하셨던 분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희망하는 직업군을 뽑았는데 딱 7가지로 정리가 돼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공인중개사. 왜? 시험 보면 또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랜차이즈 쪽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이것도 누가 어떻게 만들고 어떤 메뉴로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주잖아요. 야, 이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꼭 필요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인구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봐도 인구를 고민하는 인구에 대한 숙제를 내주는 전문적인 국가기구가 필요해서 뭐 법무부, 외교부, 뭐 복지부 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직업전환의 문제도 저희가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던진 얘기는 50대 젊은 은퇴자 같은 경우 내가 다음에 어떤 시간을 조금 더 생산적으로 가고 내가 부양 인구가 되는 게 아니라 피부양 인구가 되는 게 아니라 부양 인구를 내가 부양하겠다 이렇게 20년을 충분히 보낼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근데 그거에 더 나가서 젊은 분들도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랬었어요. 저기 김채수 대학생위원장 계시지만 제가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요즘 그 대학을 졸업하면 어떻게 직업을 구하느냐 하면은 그냥 정보를 시장에 있는 정보를 그냥 모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국가가 돈을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각성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직업 전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훈련의 기회를 주고 경험의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어디에 더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정 이거는 객관적으로 거대한 주체가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으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돈을 더 써야 되고 또 동시에 그 젊은 분들이 아이를 안 낳겠다. 저는 뭐 그런 결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전보다 아이를 덜 낳는 트렌드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더 도와줘서 지금 0.7의 출산율을 1점 몇 가지 올리는 그런 걸 하느냐 하는 이런데 정말 이런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곳에 돈을 대대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 이런 우선순위가 쓰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덜 중요해 해서 예산을 덜 쓰게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굉장히 목적지향적으로 이거는 제도의 문제도 있고 기구의 문제도 있지만 돈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뭐 저도 이것도 워낙 공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첨언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보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근데 정부의 예산이라는 것도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돈을 가능하면 많이 써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덜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경력 전환을 하는 횟수와 그 양이 많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산업 전반이 와해성 혁신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인더스트리가 우리나라의 메인 인더스트리입니다. 대표적으로 IT, 자동차, 다 이쪽 분야가 우리가 AI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근데 정부도 이해는 합니다. 돈을 벌어야 국가가 운영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 반도체라든가 이런 걸 육성할 수밖에 없어요. 2차 전지도 그렇고. 근데 이런 분야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스테레오타입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젊은 어떤 청년이 면티 입고 커피숍에서 노트북 펴서 쫙 노트북으로 일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더스트리죠. IT, AI, 반도체, 2차 전지도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를 가보면요.
1930년대생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더스트리가 꽤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밀라노예요. 거기는 디자인 산업이 주축입니다. 그런데 조르지오 아르마니라는 옷 브랜드를 만든 분이신데 1930년대생인데 아직도 현역이시고요. 살아계시고 활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로드쇼 온다고 하면 더 부가가치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우리 폴로 옷 만든 랄프 로렌이라는 그 또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는데 이분도 아직 살아계시고 아마 이분도 30년대생이실 거예요. 오늘 랄프 로렌 온대 하면 더 격이 높아지죠. 우리 ICT 업종이나 우리나라 주력 업종에서 1930년대생이 현역으로 활동하는 인더스트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줄어가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고령 친화 산업들인 방금 말씀드렸던 디자인, 교육, 관광, 복지 이런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고부가가치 인더스트리로 작동하게 만들면 이런 데는 일정 나이가 됐다고 이탈이 되지가 않아요. 실제 제가 삼성전자에 강의 갔었을 때도 40대 초중반만 해도 자기 일자리에 자기 직에 대한 확신이 없어집니다. 왜?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내가 하는 일이 이제 더 이상 부가가치 없어지지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딱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면 또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신가 이렇게 되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지만 국가가 그동안 고부가가치 산업에만 관심을 너무 뒀는데 고령 친화 산업으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만 해도 내 네임밸류가 올라가고 업력이 쌓여서 난 옆에 다른 데 곁눈질 할 거 없이 계속 해가면 나는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로들과 산업들도 많이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 교육에 돈이 덜 들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고령화 추세인데 항상 고령화 얘기하면 돌봄 얘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고령 친화적인 산업군을 우리가 길러본다. 예, 흥미롭고요. 하여튼 인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문화의 문제, 라이프 패턴의 문제, 뭐 복지, 일자리, 무역, 뭐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좀 더 구체화해서 토론해 나가는 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정치의 소명이 아닐까. 이런 중간 정리 한번 해보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두 번째 딥다이브 하기로 한 게 이제 기술의 문제예요. 네, 기술의 문제고 인구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지금 기술 문제가 이제 그 다문화를 할 거냐, 복지를 해서 저희 소수 인구가 살 거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세 번째 옵션이 있다 그래요. 요즘은 세 번째 옵션이 로봇이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소수의 인구로 살아가면서 로봇과 AI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운영해가는 타입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 가능한 겁니까 지금 보시기에? 사실 전 세계에서 이미 로봇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영어로 RAW라고 부르는데요. LAWS, 리셀 오토머스 웨폰 시스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전자동화된 무기 체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사실 한국입니다. 전장에 뭐 아주 고도의 사양은 아니지만 물체를 인식하고 열을 감지해서 센서가 저절로 거기를 모니터하고요. 무조건 발사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면 발사 안 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자동 화기를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마 그 당시 지금은 한화 계열인데 예전에 삼성 계열에서 전방에 다 깔았고요.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리고 산업통계에서 로봇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사실 또 그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 수준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건 제가 K대에 있으면서 끝까지 못 풀고 나온 문제인데요. 난제인데요. 어느 날 산자부하고 지역 거점 사업 예산 심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작게는 한 2, 3억, 많게는 한 뭐 100억 단위로 뭔가 그 R&D에 예산을 지원하는 그거 심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국가 예산 지원하면 반드시 거기에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게 일자리잖아요. 얼마 예산 받으면 그것 때문에 고용 차출 얼마 해야 되니까 고용 몇 명 해야 된다. 그게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그 심사 자료 그 제출했던 내용들을 열심히 한번 먼저 읽어봤는데
아차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R&D 신청한 그 R&D가 만약에 성공했을 때 궁극적인 그 R&D의 골이 뭐냐면 탈고용이에요. 지금 사람이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격 경쟁력이 중국에 훼손돼서 그리고 더 싸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자동화해 보는 걸 R&D 하려고 하는데요라고 R&D 자금을 신청한 회사에게 우리가 의무 고용을 더하도록 강제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는 정말 황당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1년 뒤에 제가 지원했던 회사들을 그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한번 실사를 가봤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는 워낙 친분이 있어서. 그래서 친한 그 회장님들, 사장님들께 슬쩍 부탁을 했어요. 저 나쁜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예산 뺏으러 온 거 아닌 거 아시죠? 저 그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고 공부는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채용한 사람 어디 있어요? 물었더니 박사급 인력은 또 돈 많이 들어가니 석사급 인력이었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에게 송구한 얘기지만 커피 따르는 일과 유사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래서 거길 가본 거였거든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미 한국인들은 로봇 또는 준 로봇에 준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선봉에 서왔었고, 지금도 거기에 관심이 많고, 요즘 그런데 그게 왜 로봇이 더 화두가 됐느냐? 코로나19로 로봇과 AI라는 이 원천 기술에 벌크의 돈이 쏟아부어지면서 예전에는 여기까지는 로봇을 활용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라는 영역마저도 단기간에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워드가 탑티어의 키워드로 바짝 올라온 것이지, 한국은 예전부터 인건비 절감과 처절히 싸워왔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은 이게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인구 문제에서 이제 다문화의 의존도 너무 과잉으로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다출산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플랜 B도 가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자동화에 의존해서 이제 로봇이 허드렛 일을 하고 AI가 많은 일손을 덜어주고, 그런 시대에 저희가 좀 베팅을 해도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자연스럽게 글로 베팅이 돼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송구한 얘기지만요. 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로봇을 이용하는 게 더 싸졌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오늘은 격식 깨기니까요. 아, 국회에서 제가 음모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아, 음모론도 과감하게 그냥 제가 아직 증거는 못 찾아서 제 가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요즘 외국인 체류자들을 다 쫓아낼까요?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IT의 최고 분야의 수장들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자리들은 더 이상 미국에서 제공할 일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국 내에 계속 체류했다. 이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서 미국으로 왔는데 그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럼 폭도로 바뀌는 거예요. 사회적 불안이. 그 시점이 오기 전에 최대한 경량화 시켜야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여요. 제 소견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한국에서도 주방을 전자동화하려는 대기업들이 한 3군데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예전에 동네 분식집 가면 약간 어눌한 한국어 쓰시는 분들 다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싹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인구 얘기하면서 기술 얘기해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들이 필요한 직종과 직업 분야가 많죠.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대거 받았다가 그 기술적 패러다임이 도래하는 건 정말 삽시간이라고 저도 생각되는데, 그분들이 그 기회를 누리지 못했을 땐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걱정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점은 좀 이 시간에 대해서도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 이제 저도 뭐 저희 아내랑 농담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설거지 로봇은 언제 나오는 거냐, 요리 로봇은 언제 나오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이 저희가 그런 이 저희가 힘든 노동을 로봇에게 이제 아웃소싱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는 같아요. 제가 지금 최근에 보면. 근데 이게 얼마나 임박한 근래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런 거 좀 얘기 숫자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미 그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업무를 전부 노동으로 대체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우리 의원님은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저도 한번 방문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중국의 샤오미가 스마트 팩토리를 완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의 샤오미가 스마트 팩토리를 완료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스마트 팩토리는 우리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료한 스마트 팩토리는 축구장 9개만 한 정도 규모인데 그 공장이 무인 공장이 됐대요. 그래서 그 공장은 휴대폰 만드는 공장인데 휴대폰을 완성돼서 1초에 하나씩 휴대폰이 완성돼서 뚝뚝 떨어질 때까지 그 전 공정에 단 한 명의 사람도 투여되지 않는 무인 공장을 완료했고 그리고 났더니 샤오미의 엔지니어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가 만든 이 스마트 팩토리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공장인데 우리가 조명을 왜 단 거지 해서 조명을 다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그 공장의 닉네임이 다크 팩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 내에서는 그걸 슈퍼 팩토리라고 부르고요. 규제만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만 완화된다면 그걸 지향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 내부에도 꽤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도 한번 드렸어요. 그 사실을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랑 그때 비슷한 시기에 같이 그 바로 좀 텀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어느 그룹사에서도 다음 주에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그룹사에서 지금 용인의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조성하고 있는 그 공장에 과연 2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공장이 다 완공됐을 때 그 공장 안에서 또 일할 직원 5,000명, 10,000명 뽑는 게 그 회사의 골일까요? 아니죠.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머릿속으로 사람 대체하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야, 너 일로 와봐. 청소 좀 해라. 빨래 좀 해라.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상당히 점점 빨라질 거고요.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파편적으로 일하는 것들을 부탁해서 그걸 패키징으로 모으면 결국 사람 없어졌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너무 빨라졌어요. 예, 교수님 오늘 그 제가 그 기대했던 부분인데 이게 그 저희가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면 다문화냐 아니냐, 뭐 다문화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진행이 주로 되고 저출산을 놓고 얘기하면 저출산이냐 다출산이냐 또 이런 이분법적인 얘기가 되는데 지금 교수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일단 자동화나 이런 추세도 기술 변형이 진행 중이고 그게 임박했기 때문에 이 다문화에도 너무 의존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다문화를 접근할 때도 저희가 숫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어떤 좀 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다출산 무조건 몇 제부터 혜택을 줘서 뭐 더 낳게 하는 그런 거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 세대가 이제 일자리 잡고 결혼하고 아이 낳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잘 도와주는 어떤 좀 품질의 관리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분명히 그러면 인류 문명이 지금 자동화와 이쪽으로 가고 있는 수렴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뒤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빨리 가는 게 오히려 원래 매도 먼저 맞아야 좀 낫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의원님이 다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의원님이 다 정리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머리에 복잡했던 거를 방금 의원님 말씀을 대체해서 어디가에서 설명하고 다니면 되겠네요. 아, 고맙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 관료 생활하면서도 항상 보면은 이렇게 선택이 제일 어려워요. 선택이 제일 어려운데 제가 그 어디서 삶의 지혜를 좀 얻었냐면 아니 경제적 이자율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거 참 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나라 돈을 더 쓰느냐 안 쓰느냐 규제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그 내과에 동네 내과에 가보면 꼭 약을 섞어 주시더라고요. 약을 하나만 주시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뭔 약이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이제 소화제, 영양제, 해열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잘 섞는 거. 그래서 저는 아 현실의 처방은 이 칵테일.
예, 이 모자이크에 있다, 포트폴리오에 있다. 그래서 항상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 사회적인 정책적인 처방을 할 때 고르기보다는 섞는 거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오늘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딱 그런 지금 저희가 형국이네요. 이 로봇은 이미 임박한 미래고 굉장히 지금 미국 등등 엄청난 지금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먼 미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게 들리는 것 같고 이미 진행 중인 미래고 그러면 이 자동화 기반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제 출산의 문제 그다음에 다문화의 문제도 굉장히 좀 엄청난 노력을 하되 엄격한 품질 관리 속에서 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미국처럼 많이 노동 인력을 받아놓고 또 내보내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기술의 문제에서 조금 더 제가 하나 더 나가고 제 정치에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정치 그러니까 제가 한 2012년까지 정부에서 일하면서 그때 대통령실에서 약간 정치를 관찰하다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이게 같은 국회 같지가 않아요. 전혀 다른 게 이 단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가 제가 느끼는 건데 이제 국회의원도 별로 안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SNS하고 우리들의 이제 이 소통 IT가 발전해서 당원들이 더 강하신 거예요. 그 비근한 사례가 어제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이 더 먼저 간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의원들에서 박찬대 대표가 이겼어요. 박찬대 의원이 이겼는데 당원에서는 그냥 정청래 의원이 이겨갖고 당대표가 됐고 그리고 이게 저희 좀 아픈 기억이긴 한데 저희 국민의힘도 이 어떻게든 대선 승리를 하려고 하면서 그때 강제 단일화라는 그 무리한 절차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당 지도부는 그걸 믿다고 신념으로 했지만 결국 당원들이 부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기술의 변화가 지금 정치도 이미 그래서 이게 긍부정의 양쪽의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판단은 안 돼요. 근데 저도 느끼는데 이제 국회의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 또 이 표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전자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민주주의도 전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다문화도 질 관리를 하고 다출산도 질 관리를 하면서 자동화 사회를 간다.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미지적인 미래인 것 같고 글로 빨리 적응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토론을 하는 과정이 결국은 정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이쪽으로 세워서 돈도 더 쓰고 정책도 하고 또 부처도 만들어서 이렇게 빨리빨리 가자 뭐 이런 건데 이걸 논의하는 정치 자체는 또 굉장히 직접 민주주의가 지금 발달해서 이런 논의가 잘 되면 좋은데 제가 볼 땐 이런 논의가 많이 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지금 적대적인 어떤 보수냐 진보냐 또 보수 내에서도 뭐 중도냐 또 강성이냐 뭐 이런 거 갖고 굉장히 지금 갈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는 지금 어떤 미래를 향해 가는 건지 일단 이게 참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구글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에코 챔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메아리에 갇힌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우나 좌나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그냥 이제 막 사회 초년 유권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에 오늘은 뭐 국민의힘 의원님이 옆에 계시니까 우라고 하겠습니다. 우 쪽 어떤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럼 그걸 우연히 한번 봅니다. 그러고 나면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거와 유사한 톤 앤 매너를 가진 영상만 저에게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아니, 세상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네 했다가 나중에는 진짜 이런가 보네. 그러다가 더 나중에는 여기에 대해서 신앙과 같은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코 챔버 효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회적 대립과 양극화 분열이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구글 회사에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코 챔버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한쪽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계속 알고리즘이 추천하지 못하게 하도록 알고리즘의 가중치 웨이트를 바꿨어요. 바꿨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시 더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글도 이 사실을 오픈했었고 이것 때문에 관련 연구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코 챔버 효과를 최대한 줄여보자.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 목소리를 듣게끔 해보자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 주변에 저도 뭐 유튜브를 조그만 걸 운영하지만 진짜 전업 유튜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요즘 전업 유튜버들이 웬만한 의사 변호사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수익이 되다 보니까 이 수익을 어떻게 올리는 건가 봤는데 자기가 팬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팬덤이 되려면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더 가중하고 더 증폭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던져야 속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있나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뭔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부풀려지는 거죠. 그 감정이. 그러다 보니 이게 진짜 적대적인 행위까지로 가게 되는 게 그래서 결국 이 현상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 꼭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이 현상은 누가 리드하고 유도하는 것인가 봤었을 때 정말 송구하지만 일부 이걸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게 분명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 거주지가 바뀐 걸 몇 번 봤거든요.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평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아주 그냥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동네로 가시더라고요. 한 3년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하여튼 그 정도 돼버리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직접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제 학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방위적으로. 제가 KBS 국장님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KBS 국장이라는 직보다 어떤 특정 성향을 대표하는 유튜브 채널 하나가 요즘은 더 맨파워가 더 세대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아침에 그 라이브로 구독하는 숫자 하루 종일 올라가는 조회수 다 합치면 거긴 100만 가까이 되는데 우리 KBS 시사 다 합쳐봤자 50만 되려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현상을 했을 때 누가 제일 이득 보는 했었을 땐 뭐 그분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거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에코 챔버 효과가 이제 정치에 미친 영향이 지금 심대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제 1년 동안 국회의원 했는데 솔직히 민주당 국회의원하고는 사담하는 자체도 저도 조금 이렇게 마음에 혹시 우리 지지자들한테 혼나지 않을까? 약간 약간 신경 쓰여요.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도 제 의원회관 제 사무실에 온 게 도합 제 기억에 한 2분 될라나? 1년 동안 한 2분에서 몇 분 안 돼요.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뭐 남북 대화하듯이 굉장히 조심조심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어떤 해법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어떤 새로운 이 소통 유튜브나 이런 소통의 기술이 증폭시키고 있는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것 같고 이게 규제나 이런 걸로 가능할까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규제는 더 큰 화단을 만들 것 같고요. 제가 유럽의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 수준으로나 기술 역량으로나 제도적인 차이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를 조금 우리 스스로도 가끔 선진국이 아닌 듯한 표현을 가끔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왜 이렇게 인식할까 했을 때 가치관, 마인드, 민주적인 시민의식 이게 약간 우리가 이제 좀 뒤늦게 팔로우 해가는 것 같아요. 이미 돈도 선진국과 비슷해졌고 사회적인 인프라도 비슷해졌는데 약간 대타협, 상생, 상대방과 끝까지 디스커션해서 결론에 도출해서 이번엔 우리가 양보할게요. 이 소리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린 유럽 의회에서는 가끔은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걸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외국의 관료분들이 KDI에서 ODA 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물어요. 한국은 어떻게 민주화랑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걸 다 할 수 있었느냐. 이거 정말 대단하다 니네. 근데 거기에 대고 뭐 우리 막연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성이요 이러면 싸움 나는 거잖아요. 그 나라 국민은 국민성 안 좋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걸 뭔가 그래도 공부한 사람이 공부한 사람답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뭐래도 썰이라도 풀어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다가 최근에 제가 생각한 이론 아닌 이론이 있습니다. 서구의 역사를 보면요. 경제사 좋아하시니까요.
가장 먼저 일어난 게 정치혁명입니다. 청교도 혁명이든 명예혁명이든 시민혁명이 먼저 일어나요. 그게 일어났더니 이제 내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생겼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생겨서 마음대로 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 시간을 아주 창의적으로 창발적으로 이런 데 써봐야지 하면서 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차를 발명하고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대거 뽑아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교육이 만들어져서 교육혁명이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서구 역사의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100% 거꾸로 한 거예요. 재헌 헌법에 처음 우리 명시한 게 초등학교 의무 교육이고요. 네네. 그 당시 초창기 통계청 기록을 보면 성인들 중에서 글을 알고 있는 비중이 20%가 살짝 넘어요. 그래서 성인 문맹 퇴출 운동 그때 같이 했고요. 네네. 그래서 교육혁명을 먼저 하고 네. 70년대, 80년대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아. 정치적인 큰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인드와 가치관과 배려를, 애티튜드를 배운다는 건 이건 시간이 꽤 걸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좀 힐링이 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한 게, 그럼 요약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제 민주주의를 서로 토론하고 합의해 가고 협치해 가는 거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시작 단계인데, 또 이때 마침 신기술 유튜브 같은 게 들어와서 에코 챔버 효과가 생겨서 우리의 학습의 난이도가 좀 높아진 것 같은데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네, 그래 보입니다. 예, 그때 이 높은 난이도에 이제 제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돼서 문득 제가 좀 처량해 보이기도 하고 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자, 말씀 중에 저희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 원내대표 송원석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근데 저희가 이제 아직 한 30분 정도는 좀 더 할 건데, 뭐 여러분 아까 제가 사전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본회의장에서는 지금 전투 중입니다. 예,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놓고서 치열한 전투 중이고, 이 전투를 지휘하시다가 또 이렇게 와주셨어요. 저희 사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잠깐 사진 찍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와십시오. 네, 축사도 한번. 같이 찍고 먼저 말씀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얘기해야 돼요? 예, 오늘 저희 그 격식 계기라 그래서 예. 저희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박정호 교수님과 애국가는 불러야 되는데. 예, 토크 콘서트로 지금 한 시간 반 정도 재밌게 말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예, 저 원내대표 맡고 있는 송원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수민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본회의장은 사실 되게 지금 좀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또 절대 다수 여당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신 분이 야당하고 악수도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아직 악수 못 해봤습니다. 악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좀 제가 늦게 와가지고 우리 박정호 교수님 좋은 말씀을 다 듣지는 못했는데 딱 타이틀을 보니까 국회 토론의 격식 계기, 인구와 기술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 이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 구조는 알다시피 너무 많이 달라졌고, 사실 저만 하더라도 우리 형제 자매가 5남매거든요. 우리가 5남매고 우리 아버지 세대는 7남매였어요. 7남매, 5남매인데 저만 해도 밑에 딸만 둘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둘만 잘 기르자가 나중에는 둘도 많다. 이런 시대인데 지금은 사실 인구가 워낙 급감을 하다 보니까 인구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인구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기술, 여기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술 변화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 급격하게 가서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것 같은 그런 시대까지 왔으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닌가. 그나마
뭐 지금 여기 몇 분은 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 이미 살 만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기술 변화가 이게 뭐 100세가 될지 200세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곤란한데 그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어쨌든 세상을 살아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한다 하더라도 충격파를 좀 덜 느낄 수도 사실 있는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걸 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우리 이제 밑에 딸이 낳은 그 딸이 이제 두 돌이 지났는데 이런 애들이 살아가는 미래는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이제 그런 게 사실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톡 콘서트 준비를 박수민 의원이 해주셨는데 박수민 의원 또 자랑을 나 시간 얼마나 썼었나 모르겠다. 박수민 의원은 저하고 이제 공무원 할 때부터 사실 잘 아는 사이죠. 그러니까 기획예산처라고 하는 조직, 지금 이제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획예산처를 만들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획예산처 시절에 우리 기획예산처의 마스코트였습니다. 우리 박수민 의원님. 지금도 미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때는 젊음에다가 넘치는 끼에다가 그 혁신적인 마인드가 우리 기획예산처를 그 당시에 대표하는 그런 마스코트로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저렇게 똑똑한데 마인드까지 혁신적인 데다가 또 이 사람하고의 어떤 이 스킬 있잖아요. 접촉하는 소통하는 스킬 이것도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선배들이나 또 밑에 후배들이 정말 최고의 우리 그 기획예산처 맨이다 해서 많이들 좋아했던 그런 근데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뭐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앉아서 이 글만 쓰다가 이제 공무원 오래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쓱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니만 돈도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근데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한테 술을 농담이고요. 이렇게 그 다양하게 이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앞으로 이제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듭니다. AI라고 하는 게 우리는 어떤 한 분야에 이제 전문적으로 전공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오는데 AI는 그런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 전문적으로 해왔던 사람들보다 전공했던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이제 그런 기계를 상대를 해야 되는 세상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미래가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뭐 물론 위험도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 잘 극복해 나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준비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박정호 교수님하고 두 분이 딱 쌍박이네 그거 보니까 두 분이서 격식을 깨는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주저리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모든 걸 다 포괄해서 한 말씀 드리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힘듭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 있잖아요. 예, 많이 좀 도와주시고 뜻을 모아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저희 사진 촬영 좀 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면서 우리 그 한 두 번에 나눠서 우리 대학생위원회 분들 한번 찍으시고 또 저희 우리 강남 또 찍으시고 뭐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남에서 오늘 와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대학생위원회 먼저 한번 나와주시죠. 우리 다 같이 사랑합시다. 자. 네,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안 돼. 그냥 하나 하고 바로 찍어야 돼.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계셔야 돼요. 저희 또 나머지 분들 나와서 사진 한번. 둘, 사랑합시다. 셋.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한 번 더요. 한번 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예, 저희가 어느새 시간이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저희가 인구 기술 변화 이제 얘기했고 여기서 정치의 이제 영향을 얘기했는데 제가 꼭 두 가지 주제는 꼭 교수님께 한번 상의 드려보고 싶었던 게 이 인구와 기술 변화가 가져오는 게 지배하게 되는 게 저는 도시개발이라고 첫 번째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 서울로 치면은 재건축의 문제가 있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수도권 집중 문제가 있고 또 그 밖에 지방 소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첫 번째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국은 이게 이제 저희가 미래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럼 교육 면에서 어떤 변화와 대비가 필요하냐, 이 두 개를 꼭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 먼저 도시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큰 변화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산업 거점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가가호호 휴머노이드 로봇이 마치 버틀러 역할처럼 뭔가 가사 도우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거는 약간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 사가지고 빨래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고 뭐 이걸 시키면 좋겠다. 그런데 빨래 해보신 분은 아십니다만, 이 빨래 이거 아트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옷감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살짝 만져봐서 이게 그 세제기가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다 확인해서 다시 한번 물로 헹궈야 되는지 아닌지, 우린 그걸 아주 손끝이라는 미묘한 센서로 알지만, 이거를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정도의 센싱 기술을 손에 탑재한다? 그럼 사양이 엄청 고사양이 돼서 가격이, 와, 이게 일반 구매력이 없을 거예요. 물론 설거지는 어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어머님이 설거지 100번 할 때 그릇 한 번 깨지는 거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설거지 100번 하면 그릇을 한 번 정도 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쓰는 닭이 중에 얼마나 또 애지중지하시는 것들이 또 많아요. 아직도 갈 길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쓰는 건 정말 삽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 드려볼게요. 앞으로 그러면 산업 거점 도시는 누가 사는 거죠?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고 거기 근처에도 정주할 수 있는 사람 아파트 단지 조성한다고 한 3만 세대 가까이 꾸미려고 하는 것 같던데, 만약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슈퍼 팩토리, 다크 팩토리로 바뀐다면 거기 이제 누가 사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허브는 부울경이 아닙니다. 경기도예요. 경기도만 유일하게 지금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용인 100만 넘었죠, 수원 100만 넘었죠, 화성 100만 넘었죠, 성남도 아마 100만 가까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도 왜 느느냐? 거기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의 요즘 캠퍼스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공장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LG도 현대도 SK도 중국의 그런 변화, 미국의 변화, 이걸 보고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회사 근처에 살아야 될 이유가 사람도 없는데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토의 꼴 자체가 정말 큰 틀에서의 변화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기획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설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속화될 게 이번 트럼프의 관세 협상 때문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SK 공장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SK의 배터리 공장에 SK 직원들이 쭉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좀 오셨네요. 그럼 전 직원은 몇 명이나 되세요? 그랬더니 이게 전 직원이세요. 요즘은 그렇게 큰 공장에 전체 직원이 100명이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의 그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냐 하면요, 지금처럼 지하철역 근처라든가 광역버스를 쉽게 탈 수 있다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허허벌판 오지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오히려 허허벌판 오지에 있는 게 더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신재생 에너지, 그 사막이나 허허벌판에 아주 값싸게 토지 매입해서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걸로 반영구적으로 에너지 조달하고, 그리고 심지어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 있죠. 이 소형 원자로를 우리 여의도 근처에 놓는다 하면 아마 여기 시위대 생기고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그 오지에는 그런 거 반대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산업의 입지도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 거점 도시가 머릿속에 들어서 늘 꿈꾸는 거 있잖아요. 우리 내년이 지선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기업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겠다.
그 로직도 깨져가는 거예요. 도대체 기업 유치한다면 기업에 뭘 유치하는 거냐? 본사냐, 공장이냐, 연구소냐. 근데 대부분 지역은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장 유치해서 거기에서 일할 인력들, 식구들까지 딸려와서 그래서 지역 인구이 늘어나고 상권 활성화되고 그 선순환 구조 이제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수선이 필요하고요. 오늘 부동산이야 저도 주력으로 하는 분야라서 해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이 대안은요. 시간이 짧으면 얘기하면 욕만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얘기다 보니 설명이 그 어느 때보다 길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오해만 사요. 하여튼 저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에서 많은 선배님들 모시고 많은 꿍짝꿍짝을 하긴 합니다만 반드시 큰 수선이 필요합니다. 예, 그 부동산의 문제는 찬바람 나면 가을에 저희가 한번 꼭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그 저희가 일자리를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할 때도 단순히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정확히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땅 면적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런 거를 정치하게 보고 그 하면서 도시도 계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AI 시대가 돼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냐 이거 엄청 학부모들이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저희가 이 대치동에 갇히지 않고 저희가 좀 대치동 밖에서 봤을 때 아이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착안해야 될 점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진짜 저도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무슨 어떤 것만 하면 평생이 개런티 된다는 건 분명히 깨졌다는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요즘 가장 크게 본인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군집이 의외로 의사들입니다. 예, 변화를 제일 크게 목도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더 좋은 교육을 그냥 막연하게 더 시켜줘야겠다라는 열망이 더 커지나 봐요. 그래서 요즘 되게 마음 아픈 게 교육 이민이 너무 많은 사유로 대두되고 있는 건 우리 한국의 교육에서 분명히 답을 못 주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교육은 철학이 또 중요합니다. 엘리트를 양성하는 교육의 관과 보편 교육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육의 관도 분명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공존시키기 위한 교육부에서 그동안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대학 교육이 직업 교육의 양성이 돼야 되는 건지 교양 교육의 장이 돼야 될지 외국의 학자들은 한국처럼 대학 진학률이 거의 고등학교 수준의 대학 진학률과 같이 높은 나라에서는 대학에서는 교양 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되고 너희 나라는 아주 특이하게 석박사에서 그냥 전공 교육이라는 걸 해야 되는 나라로 바뀐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돼버리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무수한 오해를 제가 범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m 달리기를 또 할 수 있을 전투력, 의지, 그리고 변화되는 시류를 잘 읽고 이제는 저길 향해서 뛰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빠르게 익히는 기민함. 이거 원래 우리가 또 잘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요거를 계속 배양하도록 해야지 요거만 잘하면 다 끝났다. 이런 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인생을 살면서 100m 달리기를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뭐 최근에 저도 좀 빙의가 되고 많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도 한 번의 100m 달리기보다도 100m 달리기를 몇 번 할 수 있는 인생의 이제 좀 뭐랄까요 이렇게 전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귀에 잘 들어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 좀 아껴야 되는데 오늘 인구서부터 출발해서 저희가 많은 주제 얘기했습니다. 교수님께 또 편하게 한번 뭐 질문 떠오르시는 분들 질문 한번 기회를 가질까요? 네, 저쪽으로 마이크 누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인천에서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최대용이라고 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네. 이제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다 보니까 미래 의료 기술을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의 청년들이 이제 직업을 가질 때도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저와 이제 친구들 상황만 봤을 때도 미래 이제 직업을 가지고 나서도
좀 평생 직장을 어떻게 좀 가져야 할지가 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자격증도 따고 있고 좀 스펙이라고 하죠.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외부 활동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청년들에게 이제 좀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신지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예, 방금 제가 우리 청년 대표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우리 대학생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느낀 건데요. 대한민국 사람, 저는 진짜 해외 출장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한 70개국 그동안 다녀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청년들만큼 우수한 민족이 진짜 없습니다. 여기 계셔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 같은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다 어딘가 다 남겨져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터프한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자격증 따고 스펙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뭐하고 이걸 메이드 하세요. 예. 야, 정말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실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허들이 좀 높아져서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났다고 너무 비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질들이 충분하세요. 넘치시고요. 단 때가 안 왔을 때도 있고 운때가 안 맞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관하거나 낙담해서 뭐 사회를 비판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뭔가 더 조금만 트라이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조금 옆을 좀 봐주시면 너무 앞만 보고 가시니까 옆에 빈틈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유를 좀 더 가져주시면 아직까지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들은 기회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모두에게 권하는 건 아닌데요. 요즘 제 주변에 세상이 어떻게 보면 좋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식당을 차립니다. 그 식당이 전국구로 알려지는 식당이 되려면 신스 30년은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요즘은 1, 2년이면 옆에 30년 명가집을 뒤엎습니다. 인스타 광고나 또 아주 뭐랄까요? 아주 맛스럽게 패키징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게 내 시간적, 물리적, 공간적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매출과 성과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잘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영건들이시거든요. 젊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 잘 활용했던 분들은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습니다만 너무 요즘 건국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거예요. 네, 정말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래서 주어진 경로만 보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거는 바로 이런 쪽이거든요. 이걸 조금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드리겠습니다. 뭐 본인이 본인 유튜브에서 얘기한 거니까 제가 개인사를 오픈한 게 아니니까 양해해 주실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스카이 들어가서 KBS, MBC, PD 된 사람은 아직 서울에 전세 대출 받아서 살고 있는데 초대졸 졸업했는데 나는 그런 기회 없고요. 편입해서 그냥 대기업 들어가 보려고 제약회사 들어갔는데 그것도 영업직만 들어갔는데 이걸로 인생에 답 없어서 저는 유튜브 시작했고 왜 유튜브 시작했느냐? 돈 없는 사람, 많이 안 배운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해서 시작해서 대신 하루에 5시간 자는 시간 빼고 유튜브에 7년을 쏟아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재작년에 이런 속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포에 50억 현금 들고 집 사러 갔습니다. 네. 네. 세상이 바뀌었어요.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너무나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 주셔서 제가 저한테도 가끔 멘토링 해달라고 이제 젊은 분들 찾아오는데 저는 비슷한 말을 이런 표현으로 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처시는 부모님 얘기를 꼭 들어라. 사람이 어떻게 사람 관계를 하고 자기의 이제 내면 관리를 하는지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뭐 5,000년 전에 공자님이 하신 얘기가 아직도 통한다. 근데 구체적인 진로 설계는 절대 부모님 얘기를 듣지 말아라. 그래서 부모님 얘기 중에 골라 들어라. 그래서 무슨 직업을 택해라 이런 얘기는 듣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그 얘기는 꼭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한 번 또 질문 시간이 남았습니다.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인천에 호텔 요리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박기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같이 취업을 한 케이스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디지털 대학교도 같이 다니고 있는데 첫 직장을 삼성계열 호텔로 다니고 두 번째를 파라다이스, 세 번째를 지금 아홈산에 있는 호텔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일자리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서 문제입니다. 지금 조리사가 없어서 지금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저희 청년들 중에서도 이게 어려운 일들은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런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입니다. 이제 80세, 90세, 100세까지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게 요식업인데 요식업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볶음밥 같은 간단한 메뉴는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게 점점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점으로 나아가는 게 좋은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 이면까지 말씀을 주셔서 저도 놓칠 뻔한 것도 말씀드리면 한국의 급식을 전 세계가 친송합니다. 그죠? 야, 고등학교, 중학교 급식에 랍스터까지 나오는 이 엄청난 대업을 이뤘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저렴한 금액에 랍스터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그 뒤에 조리실에서 박봉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조리실은 이 여름에 냉방, 겨울에 난방을 틀 수가 없습니다. 손을 부르면서 일을 하셔야 되고요. 또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또 다 정리까지 해야 되고 또 적은 인력에 해야 되기 때문에 중노동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인 광고는 계속 내지만 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한계 사항도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사회가 좀 더 청년들이 갈 수 있게끔 답을 좀 줘야 되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요리도 평생 직장이다를 제가 진짜 뭐 지금 기존 요리사들 중에서 뭐 방송에 나오는 게 꼭 요리사로 잘 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분들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방송국에서나 만나지 뭐 여쭤보면 계속 우리 표현을 하자면 R&D를 하세요. 사람 입맛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메뉴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 트렌드에 맞는 메뉴를 스토리텔링까지 입혀야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레스토랑의 목이 바뀌었대요.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 여기에서 외식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장을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컨셉은 진짜 노포라고 하죠. 뭐 90년, 80년대 우리 아버지도 다녔던 국밥집이래. 그 컨셉이 아니라면 바로 이런 연구, R&D, 그다음에 시장의 트렌드 이걸 읽기 위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식업도 똑같더라.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한다. 그리고 그 변화를 빨리 읽는 사람들만 요즘 그 성과를 진짜 몰빵이 되다시피 가져가요. 왜 몰빵이냐? 여기 요식업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요식업으로 말씀드리면 어디 동네 맛집 있다고 갔습니다. 줄을 딱 봤더니 1시간 대기하셔야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옆에 집은 텅텅 비어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줄이 서는 집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우리가 거꾸로 역산을 하다 보면 살아가는 방법들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충 마무리는 됐는데 혹시 뭐 아쉬운데 마지막 질문하실 분? 의원님 제가 조금만 한번 네네. 드릴게요. 마지막. 지금 현재 닥친 제 가족의 문제이기도 해요. 작년 2월달에 결혼한 저희 아들이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지인들이 소식 없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까 한번 제가 물어봤더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요. 언론적인 본론적인 문제인데 공교롭게도 양가 부모가 애를 낳으면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 못 낳고 있다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자체나 나라가 돌봄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구멍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교수님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갖고 있는 생각 좀 한번 듣고 싶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싶어하는 힌트를 얻습니다. 그걸 어디서 얻냐면요, 반려동물 산업이 이렇게 커가는 나라가 없어요. 내 사랑을 누구하고 나누고 싶고 누구를 보살피면서 그것으로 얻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반려동물을 아이 대신 선택했다? 그게 왜 그렇다? 코스트 이펙티브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초반에 영유아 시절에는 누가 돌봐주니까 애 낳아야지, 그렇게 애 낳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며 대학교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요즘은 대학교 다닐 때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격증자 딴다는 것도 다 부모가 좀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정말 의원님께 답을 원하는 답이 아닌지도 모르겠는 그런 참 네거티브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토털리 아이를 낳아서 성인이 돼서 결혼하기 직전, 사실 결혼했을 때도 집 사줘야 되는 게 요즘의 형국인데, 그것까지 가는 그 토탈 비용이 강아지 키우는 거나 비슷비슷해졌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엄청 살 거예요.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정말 이게 뭐랄까요? 정말 폭력적인 수준의 전방위적인 사회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구조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랜 B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상에 매몰되고 또 정치 일정에 쫓겨서 항상 뭔가를 놓치고 생각을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갈증이 있었는데, 오늘 교수님 모시고 하여튼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한번 머리를 풀어 헤치고 생각해본 좋은 하여튼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양하고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을 성실히 이렇게 충실히 해주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오늘 격식을 깨서 조금 실질은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고, 그래도 뭐 마무리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사진 한 방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끝참자라고 끝참자 사진이 있습니다. 자, 모여주십시오. 사진 찍겠습니다.